여러분 혹시 작년에 비트코인이 15만 달러를 찍었을 때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보시면 7만 달러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무려 절반 이상 증발한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코인을 던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거대 기관들은 조용히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거든요. 2024년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입성한 거죠. 그 이후 불과 1년 만에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5조 원이 넘는 자금이 비트코인 ETF로 유입됐습니다. 한국 1년 예산의 15%가 넘는 돈이 단 1년 만에 암호화폐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왜 가격은 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막연한 기대가 아닌 냉정한 분석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민낯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관 투자자들은 정말 무엇을 보고 움직이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이 불확실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10년 넘게 거부해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드디어 승인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인베스코 등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일제히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죠. 그동안 사기다, 거품이다 라며 코웃음 치던 전통 금융권이 태도를 180도 바꾼 겁니다. 승인 첫날의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래 시작 30분 만에 거래량이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하루 종일 46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는 역대 ETF 출시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죠. 금 ETF가 출시됐을 때보다 5배 이상 빠른 속도였습니다. 배경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23년 여름 블랙록이 ETF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게임이 달라졌습니다. 블랙록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로 운용 자산이 10조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GDP의 12배가 넘는 규모죠. 이런 거대 기관이 움직이자 SEC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둘째, 법원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법원은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하면서 현물 ETF는 거부하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판결했죠. SEC는 법적으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셋째, 정치적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도 젊은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태도로 선회했습니다. ETF 승인 이후 시장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주에만 20억 달러가 유입됐고 첫 달에는 6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누적 유입액은 7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투자자 구성의 변화입니다. ETF 승인 전에는 암호화폐 투자자의 95%가 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ETF 승인 이후 기관 투자자 비중이 30%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ETF가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11개의 비트코인 ETF가 동시에 출시됐는데 시장은 빠르게 양극화됐습니다. 블랙록의 IBIT와 피델리티의 FBTC 두 종목이 전체 자금 유입의 70%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투자자들은 브랜드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700억 달러나 되는 막대한 자금이 유입됐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왜 반토막이 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ETF로 들어온 돈은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한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고 매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기관은 사고, 개인은 파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더 흥미로운 건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의 성격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비트코인은 주식, 채권, 금 같은 전통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은 점점 나스닥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위험자산의 일종으로 분류하면서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기 시작한 거죠. ETF 승인은 단순히 투자 상품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게임 룰이 바뀐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 중심에서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투기 시장에서 투자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시작된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투자 철학부터 알아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대박을 꿈꿉니다. 하지만 기관은 다릅니다. 연금기금이 운용하는 돈은 수십만 명의 노후 자금입니다. 이들은 한탕을 노릴 수 없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이 필요하죠. 첫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 헤지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를 넘었죠. 기관 투자자들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 불립니다.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어 희소성이 있고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죠.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금 가격은 20%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75% 상승했죠. 변동성은 더 컸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금을 압도했습니다. 기관들은 포트폴리오의 1에서 3%만 비트코인에 배분해도 전체 수익률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달러 패권의 약화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러시아를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우리도 언젠가 미국과 갈등이 생기면 자산을 빼앗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결과 탈달러화 움직임이 가속화됐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대표적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였던 이 기업은 2020년부터 회사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CEO 마이클 세일러는 달러를 보유하는 건 서서히 가라앉는 배에 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죠. 2026년 4월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젊은 세대의 압력입니다. 밀레니얼과 Z 세대는 전통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2025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세 이하 투자자의 67%가 비트코인이 미래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연금기금 입장에서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기술적 진화입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탄생 이후 단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습니다. 17년 동안 99주권적 99%의 가동률을 유지하며 작동해왔죠. 이는 은행 시스템보다 안정적입니다. 기관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포트폴리오의 1에서 5% 수준으로 소량만 배분합니다. 비트코인은 일종의 보험입니다. 만약 달러가 폭락하거나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거라는 기대입니다. 또한 기관들은 단기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사면 최소 3에서 5년은 보유합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패닉에 빠져 팔지 않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삽니다. 이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비트코인은 탄생 이후 3번의 대폭락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비트코인은 끝났다는 말이 나왔죠. 하지만 매번 더 높은 가격으로 회복했습니다. 폭락 이후 평균 2에서 3년 내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칠 듯이 변동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 이게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핵심 논리입니다. 2021년 봄 김 씨는 모아둔 3천만 원을 전부 비트코인에 넣었습니다. 당시 가격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뒤 가격이 8,500만 원까지 올랐고 김 씨는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1월 비트코인은 2천만 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김 씨의 3천만 원은 800만 원이 됐습니다. 73% 손실이었죠. 왜 개인 투자자는 계속 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타이밍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항상 늦게 들어옵니다. 뉴스에서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오고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가 들릴 때 투자를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고점 근처입니다. 시장에는 구두 닫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 월스트리트의 전설적 투자자 조셉 케네디가 구두를 닦는데 구두 닦기 소년이 주식 투자 조언을 했습니다.
케네디는 그 순간 시장이 과열됐구나라고 판단하고 모든 주식을 팔았죠. 두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중 상당수가 빚을 내서 투자합니다. 선물 거래로 10배, 50배 레버리지를 걸죠. 비트코인 가격이 10% 오르면 원금의 100%를 벌 수 있으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10% 떨어지면 원금이 전부 날아갑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선물 거래에서 청산된 금액이 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죠. 하루에 수천억 원씩 개인 투자자의 돈이 증발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보 비대칭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전문 애널리스트 팀을 두고 24시간 시장을 분석합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유튜브 영상이나 텔레그램 방에 나도는 소문에 의존합니다. 이런 정보들 대부분은 거짓이거나 왜곡된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감정입니다. 인간은 감정적 동물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탐욕에 빠져 더 사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포에 빠져 팝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같은 금액의 이득보다 손실을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분산 투자 실패입니다. 개인 투자자 중 상당수가 올인합니다. 전 재산을 한 종목에 몰빵하죠. 하지만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절대 올인하지 않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종목에 분산 투자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장기 투자 부재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조급합니다. 이번 달에 2배로 만들어야지, 1년 안에 집값 모아야지. 하지만 시장은 개인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감기가 있고 그에 따라 가격 사이클이 형성됩니다. 평균적으로 3에서 4년 보유해야 의미 있는 수익이 나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부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비트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자 중 블록체인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계속 지는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늦은 타이밍, 과도한 레버리지, 정보 부족, 감정적 결정, 분산 실패, 단기 투기, 공부 부족, 이 함정들을 피하면 개인 투자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했습니다. 모든 거래소는 실명 계좌를 의무화했고 거래 내역은 금융당국에 실시간 보고되며 불법 자금 세탁 혐의가 있으면 계좌가 즉시 동결됩니다. 투자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죽이려는 거 아니냐?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규제는 필연입니다. 시장이 성숙하려면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죠. 무법지대에서는 사기꾼들이 판을 칩니다. 2017년 ICO 광풍 때를 기억하십니까? 수천 개의 코인이 쏟아져 나왔고 대부분은 사기였습니다. 한국에서만 피해액이 10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암호화폐 시장을 신뢰하겠습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규제가 없는 시장은 위험하니까요. 규제가 있어야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시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좋은 예입니다. 2024년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SEC는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업계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7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자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들어온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EU는 2023년 암호자산시장법 MiCA를 통과시켰습니다. 규제가 시행되자 유럽의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됐습니다. 규제가 명확하니 기업들도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반대 사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2021년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국의 암호화폐 산업은 붕괴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은 VPN을 통해 해외 거래소에 접속했고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이주해 계속 투자했죠. 규제가 아니라 금지는 효과가 없다는 걸 증명한 사례입니다. 올바른 규제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투자자 보호입니다. 사기와 시장 조작을 막고 피해 발생 시 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 투명성입니다. 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자금 세탁을 차단해야 하죠. 셋째, 혁신 장려입니다. 과도한 규제로 기술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규제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규제를 적으로 보지 말고 시장 성숙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초기 인터넷도 무법지대였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인터넷은 안전한 공간이 됐습니다. 암호화폐도 같은 길을 갈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규제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시장은 안정되고 안정될수록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며 자금이 들어올수록 가격은 오릅니다. 다만 규제 변화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지금이 바닥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바닥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패턴과 데이터를 분석하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움직입니다. 이를 반감기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약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맞습니다. 2012년, 2016년, 2020년, 2024년에 반감기가 있었고 다음은 2028년입니다. 패턴은 이렇습니다. 반감기 1년 전부터 가격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반감기 직후에는 잠깐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감기 1에서 1.5년 후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그 후 1에서 2년 동안 하락장이 이어지고 저점을 찍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2016년 7월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은 2017년 12월에 2만 달러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 후 2018년 12월에 3,2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84% 하락이었죠. 2020년 5월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에 69,000전 달러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 후 2022년 11월에 10원 5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77% 하락이었죠. 2024년 4월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패턴대로라면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에 최고가를 찍어야 합니다. 예상치는 10만에서 15만 달러입니다. 만약 패턴이 맞다면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에 최고가를 찍을 겁니다. 그 후 2027에서 2028년 동안 하락장이 이어질 거고 2028년 말에서 2029년 초에 바닥을 찍을 겁니다. 그게 진짜 바닥입니다. 물론 이건 과거 패턴에 기반한 예측일 뿐입니다. 특히 이번 사이클은 ETF 승인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기관 자금이 대량 유입되면서 패턴이 달라질 수 있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기관 투자자는 장기 보유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폭락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중간 입장을 추천합니다. 패턴을 참고하되 100% 믿지는 마세요.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세요. 시나리오 1 패턴대로 간다. 2026년 말에 10만 달러를 찍고 2027에서 2028년에 3만 달러까지 폭락합니다. 이 경우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매수하고 2028년 말에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시나리오 D 기관 효과로 변동성이 줄어든다. 2026년 말에 10만 달러를 찍고 2027에서 2028년에 6만 달러까지만 떨어집니다. 이 경우 지금 조금씩 매수하고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시나리오 3 이미 바닥을 찍었다. 2022년 11월 15,500달러가 이번 사이클 바닥이고 지금부터는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이 경우 지금 당장 매수해야 합니다. 저는 시나리오 1에 60%, 시나리오 2에 30%, 시나리오 3에 10% 확률을 줍니다. 따라서 전략은 이렇습니다. 투자 자금의 10%만 지금 매수합니다. 나머지 90%는 현금으로 보유하며 기다립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 시장을 관찰하고 공포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30%를 매수합니다. 2028년 말 모두가 비트코인은 끝났다고 말할 때 나머지 60%를 투입합니다. 바닥을 판단하는 또 다른 방법은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MBRB 비율, 거래소 유입량, 장기 보유자 비율 같은 지표를 봅니다. 이런 지표들을 종합하면 지금은 바닥도 아니고 고점도 아닌 중간 지점입니다. 따라서 소량만 보유하고 대부분은 현금으로 기회를 기다리는 게 합리적입니다. 2022년 11월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했습니다. 하루아침에 80억 달러가 증발했고 100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돈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절대 안전이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생존의 핵심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될 돈으로 투자하지 마라입니다. 투자 자금은 잃어도 인생에 지장 없는 돈이어야 합니다. 보통 순자산의 5에서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1억 원이 있으면 500만에서 1,000만 원만 투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분산 투자입니다. 모든 걸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최소한 3에서 5개 종목에 나눠 담아야 합니다. 비트코인 40%, 이더리움 30%, 솔라나 15%, 리플 10%, 현금 5% 이런 식으로요. 한 종목이 망해도 전체 포트폴리오는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분산은 코인뿐 아니라 자산군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100%는 위험합니다. 전체 자산의 50%는 주식, 30%는 부동산, 10%는 채권, 10%는 암호화폐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원칙은 손절 라인 설정입니다. 투자할 때 미리 정해놓아야 합니다. 20% 손실이 나면 무조건 판다. 이걸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손절 라인을 정해놓으면 감정적 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레버리지 금지입니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선물 거래도 하지 마세요. 통계를 보면 레버리지를 쓰는 개인 투자자의 95%가 3개월 내에 원금을 잃습니다. 레버리지 없이 현물만 투자하세요. 다섯 번째 원칙은 거래소 분산입니다. FTX 사태처럼 거래소가 망하면 그 안에 있는 돈은 못 찾습니다. 최소 2에서 3개 거래소에 나눠 보관하거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두세요. 하드웨어 월렛을 추천합니다. 레저나 트레저 같은 제품이죠. 여섯 번째 원칙은 정기적 리밸런싱입니다. 처음에 비트코인 50%, 이더리움 50%로 시작했다고 칩시다. 6개월 뒤 비트코인이 2배 올랐는데 이더리움은 제자리라면 비율이 67% 대 33%로 바뀝니다. 이때 비트코인 일부를 팔아서 이더리움을 사는 겁니다. 다시 50% 대 50%로 맞추는 거죠. 일곱 번째 원칙은 세금 대비입니다.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수익의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1억 원 벌면 2,200만 원을 다음 해 5월에 내야 합니다. 수익이 나면 즉시 세금만큼은 별도 계좌에 빼두세요. 여덟 번째 원칙은 감정 통제입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가격을 자주 보지 마세요. 둘째, 투자 일지를 쓰세요. 셋째, 자동 매매를 활용하세요. 넷째, 주변 소음을 차단하세요. 투자 성향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보수형, 중립형, 공격형. 보수형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50에서 60대 또는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포트폴리오는 비트코인 70%, 이더리움 20%, 현금 10%. 매수 전략은 적립식입니다. 한 번에 올인하지 말고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눠 삽니다. 목표 수익률은 연 20에서 30%. 3에서 5년 장기 보유가 전제입니다. 중립형은 수익과 안정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30에서 40대 직장인에게 적합합니다. 포트폴리오는 비트코인 50%, 이더리움 30%, 알트코인 15%, 현금 5%. 알트코인은 솔라나, 폴카닷, 체인링크 정도를 추천합니다. 매수 전략은 분할 매수입니다. 폭락장에서는 추가 매수합니다. 목표 수익률은 연 50에서 100%, 2에서 3년 중기 보유가 전제입니다. 공격형은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20대 또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포트폴리오는 비트코인 30%, 이더리움 20%, 유망 알트코인 40%, 초기 프로젝트 10%. 유망 알트코인은 시가총액 100위 이하의 코인들입니다. 레이어2 솔루션, 탈중앙화 스토리지, AI 관련 코인 등이죠. 매수 전략은 집중 투자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연 200에서 500%, 6개월에서 1년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어느 전략을 선택하든 핵심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전략을 고수하는 겁니다. 한 가지 전략을 최소 1년은 유지하세요. 출구 전략도 중요합니다. 보수형은 30% 수익 시 50% 매도, 50% 수익 시 나머지 50% 매도. 중립형은 50% 수익 시 50% 매도, 100% 수익 시 나머지 50% 매도. 공격형은 100% 수익 시 50% 매도, 200% 수익 시 나머지 50% 매도. 나눠 파는 이유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매도한 돈을 바로 재투자하지 마세요. 최소 3개월은 현금으로 보유하세요. 시장을 관찰하고 다음 기회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암호화폐 시장은 더 이상 투기장이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정상적인 자산 클래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 투자자가 지는 이유는 타이밍, 레버리지, 감정 때문입니다. 셋째, 규제는 적이 아니라 시장 성숙의 신호입니다. 넷째, 진짜 바닥은 아직 안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8년 말이 유력합니다. 다섯째, 리스크 관리가 수익률보다 중요합니다. 살아남는 자가 결국 이기는 게임입니다. 여섯째,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일곱째, 출구 전략을 미리 정하세요. 역사는 늘 준비된 자에게 더 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막연한 불안보다는 냉정한 데이터가 필요할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